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뒤 현재는 누구보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권은미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혼을 인생의 큰 실패나 상처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혼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제 이혼 과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하늘에서 내려온 썩은 동아줄을 잡고 지옥 같은 구렁텅이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 동아줄이 썩은 것인 줄도 모르고 제게서 빼앗아 간 그 사람에게 지금도 속으로 감사를 표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저의 짧았지만 지독했던 그리고 마지막엔 너무도 통쾌했던 결혼과 이혼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드리려 합니다. 전 남편 백현종과 처음 만났던 연애 시절을 떠올려 보면 그는 정말이지 제게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다 줄 것처럼 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7살이나 많았던 그는 그 나이 차이만큼이나 저를 어른스럽게 품어주고 다정하게 챙겨주었죠. 개인 사업을 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 보였고 무엇보다 저를 향한 헌신이 대단했습니다. 퇴근 시간이면 어김없이 제 회사 앞으로 데리러 왔고 제가 지나가듯 먹고 싶다고 한 음식이나 가고 싶다고 한 곳은 잊지 않고 모두 데려가 주었죠. 각종 선물은 물론 이벤트도 자주 했고요. 제 주변 친구들과 지인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렇게 헌신적이고 능력 있는 남자가 어디 있냐고, 정말 시집 잘 가는 거라고 말입니다. 저 역시 그 다정함과 든든함에 속아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을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변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죠. 하지만 그 모든 헌신과 다정함은 오직 결혼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철저한 연기였던 것 같아요. 결혼식장에 입장하고 혼인신고를 마치는 그 순간 남편은 자신이 쓰고 있던 다정한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거든요. 그 끔찍한 실체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경악스럽게 마주했던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신혼여행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결혼을 핑계로 길게 장기 휴가를 끌어 모아두었는데요. 일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이니 한 달 동안 여유롭게 유럽 일주를 하는 것이 제 오랜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비행시간이 너무 길어 피곤하다느니 사업하는 사람이 한 달이나 자리를 비우면 타격이 크다느니 하는 온갖 핑계를 대며 유럽 여행을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의 고집에 꺾여 비행시간이 짧은 태국의 고급 풀빌라로 일주일간 신혼여행을 가는 것으로 타협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의 사업 일정 때문에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 뒤에 출발하는 일정이었죠. 그렇게 출발 당일이 되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편의 옆에 시부모님이 캐리어를 끌고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놀라 말문이 막힌 저에게 남편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천연덕스럽게 말하더군요. 어차피 엄청 큰 풀빌라로 예약했잖아. 방도 여러 개 남는데 우리 둘만 쓰기 아깝기도 하고 이번 기회에 외동아 들렀어. 부모님께 효도도 좀 할 겸 모시고 가자고 했어. 겸사겸사 숙박비도 아끼고 좋잖아.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아내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댁 식구들과의 가족여행으로 변질시켜 버린 것입니다. 공항 한복판에서 화를 낼 수도 없었던 저는 결국 신혼여행 내내 시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며느리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로맨틱한 신혼의 단꿈은커녕 시부모님을 챙기고 일정을 맞추느라 녹초가 되어 돌아왔어요. 시부모님은 이국적인 음식이 입에 안 맞다고 하셔서 한식당을 찾아다녀야 했고요. 피곤해하셔서 액티비티도 거의 즐기지 못했습니다. 시작부터 철저하게 저를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만 휘두르는 남편의 이기심에 이 결혼이 괜찮을까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본격적인 일상이 시작된 후 알게 됐어요. 남편은 아내가 아니라 식모를 들인 것이나 다름없다는 걸요.
저 역시 회사를 다니며 맞벌이를 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집안일에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남편의 일방적인 손님 초대였어요. 남편은 저에게 사전 연락 한 통 없이 밤늦게 자신의 회사 직원들이나 거래처 사람들을 우르르 집으로 몰고 들어왔습니다. 자다 깬 저는 부랴부랴 일어나 술상을 차려내야 했죠. 손님들이 밤새 먹고 마시며 어질러 놓은 술자리 쓰레기와 산더미 같은 설거지는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해야 하는 저의 몫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고 화가 나서 따져 물으면 남편은 자신이 저보다 돈을 더 번다는 사실을 무기삼아 제게 폭언을 서슴지 않았죠. 내가 밖에서 돈 벌어오느라 고생하는데 집에서 그깟 술상 하나 차리는 게 그렇게 억울해? 네가 나만큼 돈을 벌어오지 않을 거면 집안일은 당연히 네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남편의 사업이라는 것도 밖에서 떠벌리는 것만큼 대단한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월급쟁이인 저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뿐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돈을 더 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철저하게 아랫사람 취급하며 모든 가사노동과 희생을 강요하더라고요. 설상가상으로 연애 시절 제게 했던 남편의 약속들은 교묘한 말장난이자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연애할 때 저는 제사가 많은 집안은 부담스럽다고 분명히 말했고 남편은 우리 집은 제사 같은 거 안 지낸다며 저를 안심시켰거든요.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첫 명절이 다가오자 시댁에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제사상을 준비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 제사가 없는 집안이 아니라 그동안 시어머니의 건강이 잠시 악화되어 친척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사를 보류해 두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젊고 건강한 며느리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구정, 추석, 조부모님 기일 2번까지 1년에 총 4번이나 되는 제사가 즉각 부활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 제사 음식 장만과 뒷정리의 책임은 고스란히 며느리인 저에게 떠넘겨졌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제사까지 감당하는 것이 너무 버거워 남편에게 불만을 토로하면 그는 제 성격을 탓하며 끔찍한 가스라이팅을 일삼았습니다. 엄마가 아프시니 며느리인 네가 좀 하는 건데 그게 이렇게까지 하소연할 일이야? 남들 다 하는 제사 혼자 유난 떨면서 못하겠다고 하는 거 봐. 네 이기적인 성격이 문제라고 생각 안 해? 넌 진짜 가족에 대한 애정이 없어. 남편의 그런 행동과 말들에 몸도 마음도 지쳐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술을 잔뜩 마시고 집에 들어온 남편과 사소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남편의 태도에 지쳐 정말 이런 식이면 같이 살기 힘들다며 이혼이라는 단어를 은연중에 내비쳤죠. 그 순간 술에 취해 풀려있던 남편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섬뜩한 목소리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너 나랑 이혼할 생각 꿈도 꾸지 마. 나는 내가 먼저 버리면 버렸지 남한테 버림받고는 못 살아. 네가 만약에 이혼하자고 덤비면 나 조용히 안 헤어져. 너 혼자 잘 살게 내버려둘 것 같아? 네 회사든 본가든 다 뒤집어 퍼서 어떻게든 박살을 내놓을 거니까 허튼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 뭐라고? 난 진심이야. 그러니까 허튼 소리 하지 마. 그날 밤 저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과 함께 지독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러든가 말든가 이혼하고 싶으면 해야 된다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강단 있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눈빛은 제가 정말 이혼을 요구하면 뭔 일이라도 낼 것 같았거든요.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혼을 생각했지만 성격이 불같고 자기 중심적인 그가 합의이혼을 순순히 해줄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렇다고 소송 이혼을 하자면 진흙탕 싸움도 그렇고 그 과정에서 저 불같은 성격에 정말 무슨 해코지라도 저지르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죠. 저는 완전히 덫에 걸린 기분이었습니다. 매일 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제 핸드폰으로 뜻밖의 연락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홍지수라는 친구였어요. 지수는 아주 엄청나게 친한 단짝 친구는 아니었고 고등학교 동창 무리 중에서 어쩌다 다 같이 모일 때나 종종 얼굴을 보는 그냥저냥 알고 지내는 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수는 제 남편의 회사 근처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결혼 초반에 남편이 그 근처를 지나다가 제 친구 카페라고 했더니 남편이 종종 여기 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평소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었기에 주말에 갑자기 저를 좀 보자는 지수의 연락이 무척 뜬금없고 의아하게 느껴졌습니다. 은미야, 나야 지수. 너 오늘 시간 좀 돼? 내가 할 말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카페 쪽으로 좀 나와줄 수 있어?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묘하게 들떠있는 듯한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알겠다고 대답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약속 장소인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창가 쪽 볕이 잘 드는 자리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던 홍지수의 태도 때문이었죠. 평소 여러 친구들과 함께 만났을 땐 꽤 털털하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성격이긴 했지만 그날 지수가 뿜어내는 분위기는 평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테이블에 팔을 얹고 다리를 꼰 채 앉아있는 그녀의 자세에서는 묘한 기고만장함과 우월감이 흘러넘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리에 가까워졌을 때 저는 그녀의 배가 평소보다 살짝 불러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품이 넉넉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임신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갈 무렵에 특유의 체형 변화가 엿보였죠. 왔어. 앉아. 저는 지수의 태도에 다소 불쾌했지만 일단 자리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로 보자고 한 거야? 할 말이라는 게 뭔데?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지수는 테이블 위에 올려둔 제 시선을 똑바로 마주치며 아주 태연하고 뻔뻔한 목소리로 폭탄을 던졌습니다. 나 임신했어. 이제 4개월 차 들어가. 순간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지수는 우리 친구들 무리 안에서도 아주 확고한 비혼주의자로 통하던 애였는데요. 남자에 얽매여 살기 싫다며 평생 혼자 카페나 운영하면서 자유롭게 살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애가 갑자기 임신이라니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임신? 너 비혼주의자 아니었어? 갑자기 웬 임신이야? 결혼할 사람이라도 생긴 거야? 제가 당황해서 묻자 지수가 그러더라고요. 나 비혼주의자 맞았지. 근데 진짜 내 인연을 만나고 나니까 그 신념도 다 부질 없어지더라. 그리고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 아빠 말이야. 지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안하지만 네 남편이야. 백현종. 그 순간 카페 안의 백색 소음이 일순간 진공 상태처럼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죠. 내 남편, 그 이기적이고 폭력적이며 끔찍한 남편의 이름이 내 친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인지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굳어있자 지수는 제가 충격에 빠져 할 말을 잃은 것이라 착각한 모양이에요. 그녀는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장 연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건 알겠는데 사실 현종 오빠가 너랑 만나기 전부터 우리 카페 자주 와서 단골이었어. 그때도 뭔가 서로 통하는 게 좀 있긴 했는데 갑자기 너랑 결혼한다고 해서 나도 좀 황당하더라고. 근데 오빠가 너랑 결혼 잘못한 것 같대. 사는 거 너무 재미없고 숨 막힌다고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하소연하더라. 지수는 마치 자신이 남편을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구원해준 구세주라도 되는 양 굴었습니다. 은미야, 우리 아이가 내 뱃속에서 자라고 있어. 나는 내 아이를 아빠 없는 불쌍한 애로 키우고 싶지 않아. 온전한 가정에서 현종 오빠 사랑 듬뿍 받으면서 키우고 싶어. 너한테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사실 너희는 아직 애도 없잖아? 게다가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사랑도 없이 억지로 붙들고 있지 말고 그냥 쿨하게 오빠 놔주는 게 낫지 않겠니?
머릿속에서 엄청난 굉음이 울리며 무언가가 박살나는 동시에 저는 그동안 저를 짓누르던 거대한 족쇄가 탁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황당함도 잠시 제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참을 수 없는 환희와 쾌재가 끓어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동안 저는 1년에 제사가 4번이나 되는 집안의 식모 노릇을 하며 집안일은 손끝 하나 돕지 않고 폭언을 일삼는 남편 밑에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혼을 입에 올렸을 때 남편이 보였던 그 광기 어린 집착과 협박 때문에 두려움에 떨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참이었죠. 그런데 그 지옥에서 빠져나갈 완벽하고 튼튼한 동아줄이, 그것도 남편의 완벽한 유책사유라는 금태를 두른 채 제 발로 굴러 들어온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하고 깔끔한 이혼 사유가 어디 있겠나요? 저는 속으로 미친 듯이 만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겉으로는 단 한치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갑고 창백한 표정을 유지하며 마치 큰 충격을 받은 조광지처의 얼굴로 지수를 노려보았습니다. 홍지수, 너 친구라는 년이 그렇게 당당하게 할 소리니? 어떻게 내 남편이라, 네가 인간이야? 제가 목소리를 떨며 원망하자 지수는 예상했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은미야. 너는 진짜 너무 순진하고 착해 빠져서 문제야. 이제 와서 그런 말 나한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사랑은 변하는 거고 현종 오빠의 진짜 짝은 나였던 것뿐인데 너랑 길게 입씨름하고 싶지 않아.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고 놔줘. 홍지수는 저를 아주 만만하게 보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태도가 너무 기분 나빴지만 일단은 저도 원하는 바가 있기에 꿋꿋이 참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들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수를 내려다보며 아주 단호하게 말했죠. 네 입으로 떠드는 말 따위는 하나도 안 믿어. 현종 씨가 직접 내 눈앞에서 너랑 바람 피웠고 그 애가 자기 애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나 절대 이혼 안 해. 허튼 수작 부리지 마. 제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빠져나가려 하자 등 뒤에서 지수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꽂혔습니다. 남자 마음 다 떠났는데 끝까지 현실 파악 못하고 미련 떠는 것 좀 봐. 그래, 오빠한테 직접 확인해봐라. 카페 문을 열고 나와 길 모퉁이를 도는 순간 저는 꾹 참고 있던 웃음을 터뜨리고야 말았습니다. 순하고 바보 같아서 어떻게 세상을 살려나 모른다고? 진짜 바보는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자신이 어떤 지옥불을 향해 웃으며 걸어 들어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홍지수였습니다. 식모 취급에 폭력적인 가스라이팅이 난무하는 백현종이라는 지옥의 불구덩이. 저는 오히려 홍지수에게 진심으로 엎드려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거실에 앉혀두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낮에 카페에서 홍지수와 나눈 대화 내용, 그리고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제가 눈치챘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발뺌하려 했습니다. 은미야, 그게 내가 실수한 건 맞는데. 실수? 임신 4개월이 실수야? 뒤에서 내 친구랑 뭐 하는 짓이야? 제가 차갑게 몰아붙이자 남편은 몹시 난처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이혼을 요구했을 때는 자신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는 것이 싫어 광기를 부렸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외도는 제가 아니라 남편이 저질렀으니까요. 내연녀가 자신의 아이까지 임신한 마당에 저와의 결혼 생활을 억지로 유지할 명분이 그에게도 사라진 것입니다. 그 틈을 타 저는 아주 깔끔하고 단호하게 말했죠. 나도 더러운 꼴 더 보기 싫고 그냥 합의 이혼해. 위자료는 적정선에서 당신이 지급하고 재산분할도 깔끔하게 정리하자. 만약 조금이라도 시간 끌거나 딴지 걸면 상간소송은 물론이고 나도 무슨 짓거리를 할지 몰라. 유책 사유가 너무나도 명백했고 증거까지 완벽했기에 남편도 마지못했습니다. 차라리 하루빨리 저와 호적을 정리하고 임신한 지수와 새살림을 차리는 게 더 낫겠다는 계산이 섰겠죠. 그래,
알았어. 다 네가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조용히 끝내자. 저는 그날로 짐을 싸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이혼 절차는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상간녀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은 이혼의 가장 강력한 치트키였죠. 남편은 흠집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제가 요구한 위자료를 군말 없이 송금했고 저희는 채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남남으로 완벽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법원문을 나서며 이혼 확인서를 받아든 날 제 발걸음은 가볍더라고요. 비록 이혼녀라는 딱지 하나는 생겼지만 지긋지긋한 폭언, 끝없는 가사노동과 폭력적인 남편의 굴레에서 영원히 해방된 것 같았으니까요. 그 후로 가치관이 많이 달라진 저는 제 인생을 온전히 저만을 위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피스텔로 이사해 혼자만의 아늑한 공간을 꾸몄고 저를 위해 회사 일에도 더 매진했죠. 퇴근 후에는 와인 한 잔의 여유를 즐기거나 주말이면 마음 맞는 친구들과 훌쩍 여행을 떠나는 완벽한 싱글 라이프를 누렸고요. 반면 제 전남편 백현종과 상간녀 홍지수의 근황은 지인들을 통해 건너 들려왔습니다. 제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자마자 두 사람은 서둘러 살림을 합쳤고 배가 더 부르기 전에 양가 부모님만 모시고 도둑고양이처럼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래, 부디 평생 방생하지 말고 둘이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존재조차 잊어가고 있던 이혼 2년차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낯선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스팸인 줄 알고 받지 않았을 텐데 왠지 모르게 직감이 발동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미야, 나야, 지수. 그 옛날 카페에서 순하고 바보 같아서 어떻게 세상을 살려나 모르겠다며 저를 비웃고 기고만장했던 상간녀 홍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나 너랑 할 이야기가 있는데 한 번만 좀 만나자. 무시해도 됐지만 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선심 쓰듯 만나기로 했고 옷장 문을 열고 가장 세련되고 값비싼 옷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에 들러 아기 옷 세트 하나를 샀어요. 제 인생의 지옥을 대신 짊어져준 은인에게 주는 일종의 조롱 섞인 감사 선물이었죠. 약속 장소인 카페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는 한 구석에 앉아있는 지수를 단번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년 전 여유롭게 다리를 꼬고 앉아 저를 가르치려 들던 홍지수는 온데간데 없고 출산과 독박육아, 독박 살림에 찌들어 창백한 얼굴에 푸석푸석하게 산발을 한 여자가 앉아있더라고요. 수면 부족으로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급하게 걸치고 나온 듯한 옷은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세팅된 제 모습과 비교되니 그녀의 초라함은 더욱 극명하게 도드라졌죠. 오랜만이네. 할 이야기라는 게 뭐야? 제가 테이블 위에 포장된 아기 선물을 올려놓으며 무심하게 묻자 지수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체면도 자존심도 다 내팽개친 채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은미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저는 아무런 동요 없이 팔짱을 낀 채 그녀의 울음이 잦아들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쏟아내던 지수는 이내 충혈된 눈으로 원망 섞인 하소연을 토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백현종 그 인간 진짜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집안일을 손끝 하나 안 도와줘? 지가 밖에서 돈 벌어 온다고 매일 밤마다 술 처먹고 늦게 들어오면서 나보고는 집에서 애만 보면서 돈 쓴다고 유세를 떨어. 내가 몸이 아파서 죽겠는데도 밥 차리라고 소리 지르고 툭하면 지 직원들 끌고 와서 술상 차리라고 난리를 쳐. 제가 겪었던 그 끔찍한 일상들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지수의 입을 통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또 어떻고 나 애 낳고 몸조리도 제대로 못했는데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구박해. 근데 더 미치겠는 게 뭔지 알아? 제사야. 명절에 편하게 여행 가자고 꼬실 땐 언제고
1년에 제사가 4번이나 있대. 그것도 나 혼자 전부 치고 상 다 차려야 된대. 내가 힘들다고 하니까 나보고 가정에 대한 애정이 없는 이기적인 년이라고 막말을 하잖아. 지수는 핏대가 선 목소리로 절규했습니다. 전 남편의 그 이기적이고 끔찍한 실체를 직접 겪고 나서야 자신이 빼앗은 그 자리가 온전한 가정이 아니라 식모살이 지옥이었음을, 자신이 잡은 그 동아줄이 썩어 문드러진 동아줄이었음을 처절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지수의 하소연은 이내 아주 황당한 방향으로 튀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너도 너무한 거 아니야? 네가 나한테 말만 해줬어도 내가 내 발등을 이렇게 찍진 않았을 거 아니야. 백현정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시집살이가 그렇게 심하고 제사가 4번이나 있다고 왜 나한테 숨겼어? 네가 일부러 나 엿먹이려고 조용히 도망간 거 아니야?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이 남의 가정을 파탄내놓고 이제 와서 자신이 겪은 불행의 책임을 저에게 돌리며 적반하장으로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는 게요. 어이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시원하고 통쾌한 사이다가 터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한심한 눈빛으로 지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상체를 숙여 그녀와 눈을 맞췄습니다. 놀고 있네. 지금 그 얘기하자고 사람 불렀어? 친구 남편이랑 놀아나 놓고 어디서 뻔뻔하게. 홍지수는 말도 못하고 입술만 씹어대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 인간이랑 이혼이라도 하고 싶어서? 쉽게 안 할걸? 그게 뭔 소리야? 나 그 인간이랑 살 때 이혼 진짜 하고 싶었거든. 근데 이혼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질이더라. 그러던 와중에 네가 찾아와서 내 남편 내놓으래. 내 입장에선 얼마나 기쁜 일이야? 막말로 너네 재혼할 때 레드카펫이라도 깔아주고 싶은 심정이었어. 제 말에 지수의 얼굴은 수치심과 절망으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너 거의 내 인생의 은인이야. 네 덕분에 나는 그 이상한 놈한테서 아주 깔끔하게 탈출했으니까. 지수야, 좀 기다려봐. 한 번도 바람 안 핀 놈은 있어도 한 번만 피는 놈은 없대. 내 생각엔 백현종 또 바람 필 것 같거든? 그때 그 여자한테 떠넘겨버려. 저는 장난치듯 말했고 홍지수의 얼굴은 가관이더라고요. 저는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던 아기 선물 봉투를 그녀의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자, 아기 옷. 빈손으로 오긴 그래서. 앞으로 살면서 더 힘들고 미칠 것 같은 일이 생기면 또 연락해. 언제든지 기꺼이 나와서 들어줄 테니까. 말을 마친 저는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에 앉아있던 지수는 제 뼈있는 조롱과 완벽한 팩트 폭력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씩씩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나와보니 얼굴에 와닿는 계절의 바람이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하고 시원했습니다.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마음속에 묵은 채증처럼 남아있던 전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일말의 미움이나 분노조차 그 순간 완벽하게 증발해버렸죠. 옛말에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자신의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고 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뻔한 진리가 제 두 눈앞에서 이토록 완벽하고 아름답게 증명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의 가정을 깨고 들어간 자리가 결코 꽃길일 수 없으며 사탕발림으로 사람을 기만했던 인간의 끝이 결코 평온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두 사람이 평생을 바쳐 증명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굴레와 족쇄, 그리고 끔찍했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 느끼는 자유. 저는 앞으로도 제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아끼며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저만의 완벽하고 행복한 인생 제2막을 당당하게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남편의 관계는 불같은 사랑이나 낭만보다는 고된 육아와 사회생활의 무거운 짐을 기꺼이 함께 나눠지는 든든한 전우회에 더 가까웠습니다. 어느 순간 사랑보다는 의리가 더 커진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서로의 피곤한 어깨를 주물러주며 함께 살아나가는 유일한 내 편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와 시댁과의 관계는 최악이었습니다. 아이 낳는 문제로 어머님하고의 갈등이 심했거든요. 남편은 딸 셋 뒤로 어렵게 얻은 3녀 1남 중 귀한 독자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초반부터 아들을 꼭 낳아달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셨죠. 하지만 태어날 아이 성별을 제가 고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딸을 낳게 되었고 그때부터 어머님은 저를 무슨 죄인 마냥 생각하시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부터 둘째를 가지라고 닥달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둘째를 가진다고 해서 꼭 아들일 거란 보장도 없고 또 저는 굳이 둘째까지 낳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여건도 안 됐고요. 그런데도 어머님의 닥달은 선을 넘어 저를 괴롭혔죠. 어머님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전화를 하셨는데요. 나중에는 그 전화벨 소리조차 질리더라고요. 수학이 너머로는 인사도 없이 둘째 생각 안 하냐, 집안 대를 끊어먹어야 속이 시원하냐, 내 친구 며느리는 용하다는 한의원에서 약 먹고 당장 아들 임신했다더라. 넌 그런 정성도 없느냐며 날선 닭달이 쏟아졌습니다. 딸 낳은 주제에 둘째 가질 노력도 안 하는 것 같다니까. 어머님, 저 직장도 다니고 육아도 하고 몸이 10개라도 부족한데 무슨 둘째요. 어머님이 봐주실 것도 아니잖아요. 아들이면 내가 봐준다니까. 너는 하나도 신경 안 써도 돼. 내가 다 키울 거니까. 딸이면요. 딸이면 네가 키워야지. 그걸 말이라고 하니? 라는데 진짜 질리더라고요. 어머님, 진짜 이러지 마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너 때문에 나도 힘들어. 낳으라는 아들은 안 낳고 고작 딸? 그것도 하나 낳고 끝? 너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니? 제가 애 낳으려고 결혼했나요? 그럼! 너 뭐 때문에 결혼했는데? 진짜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데 얘기해서 뭐 하나 싶더라고요. 우리 창섭이가 얼마나 귀한 독자인데 네가 우리 집 대를 끊어먹으려고 해. 제 나름 할 말은 또박또박하며 제 자신을 지키려 애썼지만 어머님은 도대체 말이 통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저는 더 이상의 실갱이는 무의미하다 싶어 말을 말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나름 저를 위로했습니다. 엄마가 옛날 분이라 그래. 당신이 참아. 내가 어머니께 잘 말씀드릴게.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어머님의 행동이나 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남편이 내 편이라 생각했기에 괜찮았던 거죠. 나름 남편이라는 울타리만큼은 굳건하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꽤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한테도 잘했어요. 어린이집 하원은 남편이 맡기로 했는데 아이를 하원하러 데리러 가면 아이랑 키즈 카페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하면서 시간도 잘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남편의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회사 일이 너무너무 바빠졌고 주말 출근까지 해야 된답니다. 저는 퇴근이 불규칙해서 남편이 어린이집 하원을 책임지기로 했는데 어쩔 때는 연락 한 통 없이 안 간 적도 많아지는 거예요. 못 가면 저한테라도 말해야 되는데 그냥 안 가니까 어린이집에서 저에게 전화가 오는 거죠. 저는 일하다 말고 헐레벌떡 어린이집으로 뛰어가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왜 연락도 없이 늦느냐고 못 갈 것 같으면 나한테 전화를 해야 될 것 아니냐고 했더니 예전 같으면 미안하다며 쩔쩔 맸을 사람이 이제는 짜증 섞인 눈빛으로 따지는 거예요. 내가 논다고 그랬어? 회사 일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지. 아니 뭘 잘했다고 당신이 화를 내? 그럼 미리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처음도 아니잖아. 요즘 왜 그래? 요즘 겁나 바쁘다니까. 일하다 보면 정신없어서 깜빡할 수도 있는 거지. 어쨌든 데리고 왔잖아, 서아. 그러면 된 거지. 왜 이렇게 사람 피말리게 잔소리를 퍼부어? 라며 되려 예민하게 화를 내기 일쑤인 겁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아이를 못 데리고 갈 것 같으면 연락이라도 달라는 게 이렇게 화낼 일인가요? 그맘때 남편은 마치 꼬투리라도 잡아서 저한테 화를 내려고 기다리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싸움이 늘어갔어요.
남편은 저에게 함부로 말을 하는 날이 늘어갔고 서로를 탓하며 언성이 높아졌죠. 저도 싸우고 싶지 않은데 그맘때 남편은 자꾸만 싸움을 붙이는 것처럼 시비를 걸었습니다. 남편의 변한 태도가 이해도 안 되고 너무 지쳐갈 때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날은 예고도 기척도 없이 저희 집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름 아닌 어머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한약이 든 박스를 들고 오시더라고요.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로... 어머님은 다짜고짜 그 무거운 한약 박스를 거실 바닥에 쾅 소리나게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거 앞으로 꼬박꼬박 챙겨 먹어라. 아들 들어서는 한약이야. 내가 이거 해오려고 얼마나 멀리 갔다 온 줄 아니? 아휴, 개고생도 이런 고생이 없어. 그리고는 갑자기 제 등 뒤에 있는 저희 딸아이를 향해 마음에 안 드는 듯 소리치시더라고요. 아, 고추 하나 못 달고 나와서 내가 이 고생을 사서 다 한다.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 저기 집에. 어머님의 막말에 저도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고 저희 딸아이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어린 손녀딸한테 저런 소리를 하시나요? 저는 격분하여 어머님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틀린 말 했냐? 저 이런 거 안 먹습니다. 둘째 낳을 생각도 없고요. 뭐라고? 내가 이거 해오려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돈은 또 얼마를 들였는데 뭐가 어째? 어머님 마음대로 해오셔놓고 왜 저한테 강요하세요? 그럼 네가 아들을 낳든가. 제가 무슨 아들 낳는 기계냐고요. 진짜 왜 이러세요? 그러면서 저는 어머님과 크게 한판 붙게 되었습니다. 진짜 저도 돌아버릴 지경이더라고요. 너 아들 못 낳을 것 같으면 그냥 이혼해라. 네? 우리 집은 아들이 중요하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 근데 너는 안 낳겠다며. 어머니, 진짜 저 미치는 꼴 보고 싶으세요?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머님을 말려야 할 남편은 오히려 저를 타박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테 그렇게 큰 소리 내고 따지는 건 아니지. 뭐라고? 아이고, 며느리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다. 아주 며느리가 제일 상전이야. 아들도 못 낳은 주제에 어찌나 당당한지.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렇게 말하시는데도 내가 잘못한 거야? 아, 진짜 중간에서 나도 미치겠다. 엄마, 됐고 일단 가세요. 내가 어딜 가? 아, 이 약은 먹으라고 할 테니까 일단 가시자고요. 그러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약을 왜 먹나요? 남편은 어머님을 모셔다 드리고 돌아왔고 저랑 또 한바탕 싸우게 되었어요. 너 왜 이렇게 엄마랑 자꾸 싸워? 그냥 적당히 맞춰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뭘 맞춰드려? 그냥 네 마시겠습니다 하고 안 마셔도 되는 거잖아. 아니, 내가 왜 그래야 돼? 와, 미치겠다 진짜. 너 이럴 때마다 너무 질려. 그렇게 뻣뻣하게 굴 필요 있어? 엄마가 원래 그런 사람인 걸 어떡해. 비적당히 맞춰줄 수 없어? 다짜고짜 아들 낳으라고 저 난리치시는 어머님이 문제 아니야? 내가 무슨 아들 낳는 기계야? 나도 진짜 중간에서 미치겠다. 엄마도 당신도 누구 하나 양보 없이 부딪히는데 나야말로 돌아버릴 지경이야. 당신이 왜 돌아? 당신 엄만데. 나도 힘든 건 힘든 거야. 중간에서 내가 얼마나 괴로운 줄 알아? 나만큼 하겠어? 그래, 당신이 제일 힘들지. 힘들게 해서 미안하네. 그럼 이제 그만 힘들게 하면 되겠어? 그게 무슨 뜻이야? 남편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뭔 뜻이냐고. 이혼하자는 거야? 비겁하게 냄새만 피우지 말고 똑바로 말해. 솔직히 엄마랑 당신이랑 계속 부딪히잖아. 나도 지친다. 남편은 이혼의 뜻을 은근하게 내비치더라고요. 얼마나 황당하던지. 우리 시간을 좀 갖자. 와, 진짜 어이가 없네. 그래, 나야말로 이 결혼 생활이 맞는지 생각 좀 해봐야겠어. 저는 그날 짐 싸들고 딸아이와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이혼 어쩌고 얘기하는데 꼬라지 보고 싶지도 않고 저도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더라고요.
저는 걱정하시는 친정부모님께 간략하게 저희 부부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고 당분간만 좀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변해버린 남편, 아들 낳으라고 닥달하는 시어머니. 저도 진짜 지긋지긋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음날 퇴근하고 친정집으로 갔는데 엄마가 저를 따로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예, 이것 좀 봐라. 서아가 그린 건데. 그것은 저희 딸아이가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좀 황당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림 속에는 아빠와 딸, 그리고 제가 아니라 긴 머리의 낯선 여자가 그려져 있었거든요. 저는 단발머리입니다. 그런데 그림 속 여자는 분명 긴 머리더라고요. 엄마가 좀 의아해서 이건 누구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저희 딸이 해맑게 대답했다고 하더군요. 아빠 친구 언니. 전에 어린이집 마치고 이 언니도 같이 놀았어. 키즈 카페 갔어. 저는 좀 놀랐습니다. 아빠 친구 언니라니요. 딸아이가 그린 건 제가 아니라 다른 여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이 서방 여자 있어서 너랑 이혼 어쩌고 한 거 아니니? 엄마의 말을 듣는 그 순간 최근 들어 이상해지고 예민해진 남편의 태도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마치 일부러 싸움을 만들려고 저에게 시비를 거는 것 같았던 상황들도 떠오르고요. 마치 제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오게 기다리는 것만 같았죠. 어머님 때문에 힘든 애 어쩌네라는 건 핑계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이 그림을 보니 어쩌면 남편에게 여자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심각해진 기분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떠오른 게 바로 친구 주연이었습니다. 주연이는 2살 터울의 언니가 있는데요. 주연이네 언니가 공교롭게 저희 남편과 같은 회사거든요. 남편이 다니는 회사는 직원 수 200명 정도의 중소기업인데 팀은 다르지만 주연이의 언니도 그 회사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저는 곧장 주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주연이가 전화를 받자마자 왈칵 울음이 터지더라고요. 주연이는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었고 저는 좀 전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연이에게 말했죠. 있잖아 주연아. 너네 언니가 우리 남편이랑 같은 회사 다닌다고 했잖아. 맞아. 혹시 뭐 아는 거 없을까?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여자라든지 아니면 뭐 소문이라든지. 내가 한번 물어볼게. 고마워. 너무 속 끓이지 말고. 그렇게 저는 주연이에게 남편이 혹시 회사에서 딴짓을 하거나 무슨 소문이 있는 건 아닌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뒤 주연이가 전화가 왔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 남편은 제 뒤통수를 제대로 때리고 있더군요. 주연이네 언니가 제 얘기를 전해 듣고 은근하게 제 남편 주변을 살펴봤답니다. 그리고 주변에 슬쩍슬쩍 물어도 봤대요. 그러다가 알게 된 사실이 남편의 팀에 들어온 지 1년 된 신임 여직원이 있답니다. 이름은 윤소희라고 하는데 남편이 유달리 그 여자와 가깝게 지낸다는 소문이 돈다는 겁니다. 남편과 윤소희는 사수관계인데 나이 차이는 8살 정도 난다네요. 그런데 둘이서 회사에서도 좀 유난히 붙어 다니고 회사 근처 술집에서 술 마시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답니다. 저는 추가로 그것도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올해 들어서 주말 출근과 야근을 유난히 많이 했는데 정말 그렇게 일이 많았냐고요. 그랬더니 주연이 언니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고. 요즘 회사 불황이라서 일도 별로 없어서 인원 감축 소리까지 나오는데 일이 많거나 야근하거나 주말 출근을 할 일이 거의 없을 거다. 사장이 짠돌이라서 추가 수당 주기 싫어서라도 그런 거 안 시킨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아, 남편 놈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구나. 이 윤소희라는 애랑 놀아놨구나 라는 것을요. 그냥 바람도 아니고 저희 아이를 하원시키고 나서 그 여자랑 셋이서 시간을 보낸 적도 있던 모양이었습니다. 이 미친 인간이 바람피는 것도 모자라 저희 아이까지 지 바람피는 현장에 데리고 다녔다니. 끓어오르는 배신감에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저는 더 볼 것도 없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 행패 때문에 이혼에 대한 고민을 여러 번 했는데 남편이 바람까지 피고 있다니 참을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요. 제대로 된 증거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전부 카더라 소문이지 진짜 증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연이 언니에게서 받은 그 여자 연락처를 이용해 전화를 걸었죠. 윤소희 씨? 누구세요? 나 이창섭 아내예요. 그 여자는 잠깐 말이 없더니 엄청 날카롭게 물어보더라고요. 누구요? 이창섭. 너랑 바람 피우는 남잔데 이름도 몰라?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창섭이라면 이 과장님 말하시나 본데. 저 그런 사이 아닙니다.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요. 오해 같은 소리 하네. 나 너랑 이창섭이랑 바람 피는 거 다 알고 있어. 나 지금 너네 회사 1층이야. 올라가서 사진 뿌리기 전에 내려와. 사진요? 무슨 사진? 직접 보던가. 저는 사진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협박을 해야 순순히 내려오겠더라고요. 내가 지금 올라갈까? 아니, 내려갈게요. 혼자 내려와. 내 남편 데리고 오면 나 바로 여기 로비에서 네 사진 뿌릴 줄 알아. 그렇게 1층에 앉아있으니 그 여자가 들어오더라고요. 머리가 긴 여자였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린 그림 속 여자처럼요. 그 여자는 앞에 앉더라고요. 윤소희? 네. 나이도 어리구만. 유부남이랑 그러고 싶어? 사진은 도대체 무슨 사진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뭔 거짓말. 나 그 인간 바람 피우는 거 알고 있었어. 우리 딸 하원시키고 너랑 같이 만난 적 있다는 것도 알고. 그 말에 그 여자가 놀라더라고요. 내가 모를 줄 알았니? 그렇게 만나고 다니면서? 덕분에 증거도 많아. 증거 많으면 그냥 고소하면 되지. 굳이 나를 왜 찾아오는데? 그냥 뭐라고 하나 한번 보고 싶어서. 너 내 남편 사랑하니? 그 여자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사랑하냐고. 그러자 그 여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 과장님 좋아해요. 이 과장님도 저 많이 좋아하시고요. 그러면 데려다가 살아라. 나는 그 인간 정 털려서 못 살겠거든. 근데 그냥은 못 해주지. 상간소송할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거 얘기하러 온 거예요? 왜? 무슨 문제 있어? 그 여자는 생각보다 싱겁게 끝났다고 생각하는지 저를 보더라고요. 아니요. 소송하세요. 위자료 그거 드릴 테니까. 대신 이 과장님 놔주세요. 저는 그 여자의 뻔뻔한 얼굴을 가만히 봤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커피를 그 여자 얼굴에 확 쏟아버렸죠. 무슨 짓이에요? 조용히 가려고 했는데 뭔가를 기대하는 것 같아서. 미쳤어요? 이 정도로 끝내주는 거 고맙게 생각해. 저는 그렇게 자리를 떴습니다. 증거 자료가 필요했는데 그 여자가 자기 입으로 순순히 바람피는 사실을 인정했고 저는 그걸 녹음했거든요. 사람들은 웅성거리고 저는 씁쓸한 기분으로 그곳을 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너와 그 여자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하다고요. 남편은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상간소송까지 왜 가느냐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양육권으로 협박을 하는 겁니다. 자기도 양육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면서요. 참 뻔뻔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법적으로 싸워보자고 나는 이미 마음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변호사 선임하고 소장 작성하고 있는 사이에 남편이 제가 원하는 사항을 들어줄 테니 합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뀌었나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임신을 한 모양이었어요. 저랑 하루빨리 정리하고 그냥 그 여자랑 새살림 차리는 게 낫겠다 싶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제가 원하는 대로 집을 넘기고 양육권도 넘기겠다 깨끗이 이혼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사실 집만 받으면 되고 남편하고 더 싸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협의로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남편은 나중에 양육비는 보내지만 면접 교섭권은 포기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윤소희가 임신을 했다 보니 이제 저희 딸은 안 봐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나 보더라고요. 여자에 미쳐서 자식까지 나몰라라 하는 인간이 바로 제 남편 놈이었습니다. 진짜 마음이 싸늘하게 식더라고요.
그 인간이 제 앞에서 벼락 맞고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처럼 마음이 싹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정말 빠르게 서류를 정리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공교롭게도 법적으로 남남이 되고 나서 2주일 정도가 흘렀을 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뜬금없이 시어머니의 전화가 미친 듯이 걸려오는 겁니다. 이미 이혼을 했는데 왜 나한테 전화를 하지? 황당해서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오더라고요. 무슨 일이지 싶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또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받았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통곡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지는 겁니다. 너 왜 안 와? 남편이 저 모양인데 왜 안 오느냐고. 네? 지금 무슨 소리 하세요? 너 병원에서 전화 못 받았니? 무슨 전화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서아애비가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와 있는데 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네? 너무 황당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불법으로 유턴을 하다가 달려오는 차와 그대로 충돌했다더군요.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다니 너무 놀라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성은 차가워지더라고요. 이제 저와 그 인간은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요. 그냥 헤어진 것도 아니고 남편놈이 바람피워서 딸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하면서 헤어졌죠. 애 아빠고 자시고 다시는 살면서 얼굴 마주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정 떨어져 있는데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왜 안 오냐고 하니 황당한 겁니다. 많이 다쳤나요? 뭘 물어? 당장 안 오니? 아니 어머님, 제가 거길 왜 가요? 제 말에 잠깐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아니 남편이 교통사고 나서 누워있는데 뭐라고? 무슨 남편이요? 저희 이혼했는데. 뭐? 이혼? 너네 이혼했어? 어머님은 전혀 모르셨나 보더라고요. 모르셨어요? 이혼이라니 이게 무슨... 아니 언제? 왜 그런 걸 니들끼리 결정해? 언제는 이혼하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어쨌든 전 안 갑니다. 저 그 사람이랑 아무 사이 아니에요. 너 아무리 그래도 서아빠한테 이럴 수가 있니? 어머니, 이창섭 바람 피웠어요. 바람? 네, 상대 여자가 이창섭 애도 가졌답니다. 이게 다 무슨... 그 여자가 누군데? 참나, 자기 엄마한테도 얘기를 안 했나 보네. 어쨌든 그 여자한테 전화하세요. 저는 이제 모르는 일이니까. 잠깐만, 그 여자 전화번호가 뭔데? 이창섭 폰에 보면 나올 거잖아요. 아니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문자로. 보내놓을 테니 그리로 전화하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갑자기 교통사고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솔직히 제가 이창섭을 보러 가야 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많이 다친 건지 얼마나 위중한 건지 계속 신경이 쓰였죠. 그러다가 나중에 듣게 된 소식은 놀라웠습니다. 남편, 아니 전 남편이 된 그 인간은 하반신 마비 때문에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 이상으로 교통사고가 크게 난 모양이었죠. 남편은 저와 헤어지고 윤소희 그 여자와 새로 출발할 생각에 신이 났겠지만 저랑 이혼한 지 2주도 안 돼서 그런 일을 겪게 된 거였습니다.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어머님은 단박이 윤소희에게 연락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소희도 하루아침에 하반신 불구가 된 이창섭을 떠맡게 되니 경악을 했겠죠. 어머님은 윤소희가 임신을 했다는 것도 알았기에 절대 놔줄 수 없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아들을 간호하고 곁에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윤소희는 남편이 걸을 수 없다는 걸 알자마자 바로 아이는 수술을 하고 남편에겐 헤어지자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일로 거의 반 미쳤고 시어머니는 회사로 달려가 윤소희 머리채를 잡았대요. 누구 맘대로 아이를 지우냐고요. 그래서 암암리에 퍼지던 소문이 회사에 공공연하게 다 돌았고 결국 윤소희는 회사를 그만두었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상대로 폭행 고소를 했고요. 남편은 두 다리를 잃고 상간녀와도 헤어지고 직장에 소문까지 다 난 거죠. 어떻게 그렇게까지 몰락을 하나 싶어서 전해 들은 저도 소름이 돋더라고요.
남편은 윤소에게 버림을 받자 뻔뻔하게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문자로도 자기가 미안하다, 죗값을 받는 것 같다, 우리 딸이 보고 싶다 그런 걸 보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와서 나한테 들러붙으려나 보다 싶어서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답장도 없이 싹 차단했습니다. 딸아이 면접 교섭권도 필요 없다고 했던 게 바로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지 사정 안 좋아지니 바로 저한테 연락하고 딸 찾고 진짜 살면서 다시는 엮이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며 선을 그었죠. 저는 집을 처분했고 딸아이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딸아이와 둘이서 오손도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빠의 얄팍한 빈자리 따위는 눈꼽만큼도 느껴지지 않게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